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2. 아프리카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 3. 한국. 세계 1위 독점 EUV 장비마저 개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십스 CIPS라고 불리는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결제망이 탄생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이 십스 결제망에 가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망의 인기를 보면 중국 위안화 패권의 급부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이 십스 결제망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된 이후로부터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제 석유를 매매하려는 세계 각국들이 심스 결제망,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이 결제망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서방국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까지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심스 결제망에 프랑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달러 패권 속에 편입된 화폐가 된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 운명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 캐나다 달러는 세계 중기축 통화로서 최강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 스와프 체제를 맺어 사실상 한국은 미국 달러화의 국가의 명운이 베팅된 상황입니다. 십스라고 불리는 CIPS 중국 위안화 베이스의 국제 결제망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최대 생산 국가들인 러시아, 중동,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증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동 국가들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사실상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 국가 중 산유국이 될 나라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몽골. 몽골은 중국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주 패기 넘치는 나라입니다. 당초 중국은 몽골을 마치 청나라 시기의 속국으로 보고 사실상의 자국 영토처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제국도 자국의 역사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프랑스에서 친기즈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중국인들이 항의를 해 친기즈칸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항의가 펼쳐져 프랑스에서 친기즈칸 전시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범세계적 경제 정치 안보 공동체인 상하이 협력기구에 몽골을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매우 눈엣가시입니다. 유라시아 국가를 동남아와 한반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가가 돼서 심지어 상하이 협력기구의 심벌마크가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국가의 지도를 사용하는데 마치 도넛처럼 몽골만 구멍이 뚫려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이긴 하지만 정회원 국가는 아니라서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가능성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최근 몽골은 서방국, 특히 미국과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이나 러시아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치중하는 외교가 될 경우 고스란히 그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몽골은 멀면서도 강한 나라인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막대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비 사막 동쪽 지역의 준바얀 유전지대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2010년 대비 2019년 석유 생산량이 무려 3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토 면적이 워낙 넓고 인구수가 적은 몽골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원유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상 석유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이 압도적인 석유 생산 국가가 되고 몽골이 미국 달러화 베이스의 결제망을 사용하게 된다면 몽골 인접국 중국은 몽골의 석유를 수입해야 할 때
위안화가 아닌 달러 베이스의 화폐를 사용해야 해서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몽골의 석유 탐사 및 생산에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도를 가능성이 높고 또 몽골의 금융산업은 지금보다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달러화 베이스에 연동된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도 몽골의 매우 중요한 우호 협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더 이상 서방 세계,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중동의 진서방 국가 친미 국가입니다. 미국 내 다수의 여론 주도층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서 수십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어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우디의 석유 매장량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임이 밝혀지면서 중동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석유 매장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유럽 각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끊겨버리면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필요 없어지고 이스라엘제 천연가스로 충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더 이상 사우디 등 중동 왕국들에게 의존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생산 덕문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거꾸로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이던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연합하고 있고 자칫 중동국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 연구가 첩보 활동이 매우 치밀한 나라로서 앞으로 석유 판매로 부강해지는 만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패권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일본. 동중국해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바로 제7관구와 인접한 부지에서 중국은 이미 상하이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꼽고 석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7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 국가가 된다면 더 이상 쉽스, CIPS 중국 위안화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동산 석유를 구매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대만과 양안,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석유 수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동중국해 일원에서의 석유 탐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사할린에 매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과거 일본의 영토로서 남사할린까지 일본령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소련에게 빼앗긴 이후로 영구적으로 영토를 상실했는데 일본에서는 남사할린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도 아닌 그 누구의 영토도 아닌 색상으로 표시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할린 고토 회복을 목표로 일본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석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과거부터 영유권을 주장하던 남쿠릴열도 섬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러시아와 영유권 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원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할린에서부터 홋카이도 혼슈 규슈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을 문 아니라 대륙철도의 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칸센 노선은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을 일본이 회목하게 된다면 사할린까지 대교나 터널을 건설해 대륙 진출, 특히 본미와 연결되는 철도 노선 건설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사할린 고토 회복 등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사할린 전연가스를 통해 막대한 부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과 사할린 강제징용의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할린에서 돌아가는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을 잃지 않도록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을 위협했던 과거 9일본 제국의 부활과 다름없는 일본의 사할린 고토 회복을 과연 미국이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패전 후에는 분명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중 핵심 지역인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은 서방 관리체제의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안나 포티가 유럽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러시아 자유를 위한 포럼에서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즉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사할린 일대가 일본 고토가 될 확률보다는 서방 관리체제의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제7관구 문제가 서방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 문제가 아닌 서방 세계의 패권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제7관구와 바로 인접한 유전에서 석유를 끌어다가 상하이까지 직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일본과 체결했던 제7관구 협정이 끝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약조를 한 만큼 한일이 반반씩 나누는 것이 합당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제7관구 중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한국이 찾을 수 있는데 국제법이 생겨난 것이 제7관구 협정 이후에 생겨난 이유로 한국은 문명이 최소한 제7관구의 절반 이상을 되찾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영해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따지기 때문에 제7관구 근해에 어떠한 섬이나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은 제7관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관구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7관구와 인접한 이어도 파랑초 같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암초들을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와 마찬가지로 인공섬을 지어 영해와 EEZ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국내에서의 국민 여론 부족으로 이어도 인공섬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한 것은 제7관구 전체 영유권에 대해 먼저 선포한 나라는 한국으로 당시 대륙분 기준을 근거로 영유권 설정을 했었던 만큼 한국이 제7관구의 전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명한 점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커지면서 한일 간의 제7관구를 두고 싸우다가는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제7관구 영유권에 대한 협의를 잘 마무리시켜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7관구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고 러시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7관구에서 석유를 뽑아올리기 시작한다면 천연자원 중심의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십스, 위안화 기반의 기축통화 질서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북한의 유전들에 대해서는 북한은 석유 탐지 기술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석유 매장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북한의 서조선만, 우리말로 서한만 일대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고 이미 중국은 이 일대에서 석유를 뽑아다 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즉각 석유를 뽑아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제7관구와 북한 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 기반의 오일 위안화 패권을 만들어주던 중동 국가들은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일찌감치 깨닫고 빠른 경제체제 전환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달러를 석유, 전연가스에 연동시켜둔 오일 달러 체제를 증식시키는 대신 첨단 산업 즉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 달러화를 연동시켜 제2위 서방 경제체제를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파트너 국가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아닌 반도체와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원화는 사실상 달러화와 동급의 지위를 갖는 핵심 준
기축통화가 되어 한국의 경제는 더욱 반짝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IPS 중국이 실물 기반, 특히 천연자원 기반의 위안화, 기반의 기축통화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보다 더 앞선 단계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통화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은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패권, 경쟁 속에 어느 쪽 흐름에 국가의 명운을 맡겨야 될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이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도즈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도즈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도즈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의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총들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 B625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총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T 위니레를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T를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 등 실생활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경우에는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혹은 그 이상 늘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전 세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등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회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ASML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 마허 네덜란드 외교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ASML 위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ASML 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ASML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ASML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ASML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ASML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ASML 위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ASML 위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ASML 위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ASML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족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ASML 위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L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ASML 위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ASML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ASML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ASML이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ASML 위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ASML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ASML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ASML 위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는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ASML 이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기에 누구보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